안녕하세요. 남관사관학원입니다. 오늘은 이전 영상에 이어서 기초간호학케어 그 다음 부분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의식 수준과 관련한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첫 번째 문제 살펴보면 일반적인 질문이나 지시에 반응하지만 반응이 느리고 통찰력과 기억력이 불분명한 상태. 기본적으로 깨어있는 일반인 같은 경우에 굉장히 빠르게 반응하고 기억력이 명확한 상태를 보통 기민 혹은 명료라고 얘기해요. 이 단계보다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답은 기면일 거예요. 여러분, 의식 수준은 크게 5단계로 나누고 중간에 혼돈을 껴서 6단계로 나누기도 해요. 여러분 시험에 가끔 나오기 때문에 그 단계를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서 추가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자, 기민, 명료, 아까 알려드린 것처럼 정상적인 상태예요. 진압력은 크게 사람, 장소, 시간을 진압력이라고 해요. 진압력이 완벽한 수준을 기민이라고 하고요. 지금 기면은 기민보다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 쉽게 이야기하시면 여러분이 아침에 잠에서 완전히 깨어나지 못해서 약간 졸린 상태 있죠? 그 상태를 기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인 혼돈은 원래 5단계에는 없어요. 의식 수준의 5단계는 이 혼돈을 뺀 나머지를 이야기하는데, 혼돈도 여러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의식 수준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알려드려요. 자, 혼돈은 의식은 있어요. 그리고 의사소통도 됩니다. 하지만 진압력이 떨어져서 분간이 잘 안 되고요. 굉장히 반항적이고 좀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술 취한 상태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완전히 맞는 이야기는 아니고, 술을 마시지도 않았지만 술 취한 것처럼 진압력이 떨어지면서 의식 수준이 떨어지고, 하지만 남들과 의사소통도 잘 해요. 하지만 약간의 자기 행동 조절이 좀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추가되어서 그런 상태를 혼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름도 혼돈이잖아요. 그쵸? 이렇게 약간 혼란스러운 이런 상태를 혼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혼미는 의사소통이 안 되고요. 통증에 회피하는 반응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파서 눈을 찡그리거나 신음소리 이 정도만 낼 수 있는 상태를 혼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인 반혼수는 혼수를 공부하시고 보시는 게 더 편해요. 혼수는 어떠한 반응에도 반응이 없는 상태를 혼수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코마라고 하죠. 그래서 이 상태를 혼수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반혼수는 이 혼수보다는 조금의 반응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통증을 줬을 때 회피 반응은 없지만 눈을 찡거리거나 움찔하는 등의 약간의 반응이 있는 상태가 반혼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공부해 두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과 수술 후 간호 문제가 여러분 시험에 이번에도 나왔는데, 문제를 보시면 백내장 수술 후 환자에게 기침과 코풀기를 제한하는 이유, 안압 상승을 예방하는 거예요. 안과 수술과 귀 수술 역시 같은 맥락이에요. 압력이 상승하면 회복이 더디고 그 봉합 부위나 이런 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주변으로 압력이 상승하게 하면 안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추가적으로 좀 아실 필요가 있는 것들이, 24시간 동안은 좀 침상에서 안정을 취하고요. 눈을 문지르지 않아야 합니다. 안압이 상승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몸을 숙이는 행동 자체도 안압이 상승할 수 있어서 하면 안 되고, 당연히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도 안압 상승할 수 있죠. 수술한 쪽으로 누우면 그쪽으로 수분들이 쏠릴 수 있잖아요. 역시나 안압이 상승할 수 있으니까 수술한 쪽을 위로 가게 눕는 게 그쪽에 붓기도 빠지고 더 좋은 자세일 수 있어요. 가라앉지 않는 통증이나 눈 주위에 발적, 오심, 구토가 있으면 얼른 간호사에게 보고하거나 의사에게 보고해야 되는 좀 안 좋은 상황일 수 있다는 거 인지하시면 좋겠어요. 여성 간호학 문제들도 꽤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 나왔던 문제는 임신 2기 여성에서 복부 초음파를 할 때 어떠한 간호가 필요한가의 문제예요. 답은 검사가 끝날 때까지 소변을 참게 한다는 건데, 여러분이 이걸 아시려면 좀 추가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외 주의사항을 먼저 살펴보면, 소변을 참게 하는 이유는 방광을 채우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충분한 물을 마셔서 방광을 채우게 해야 하니까 소변을 참아야 하는 거고요. 편안한 자세로는 배행아이가 복부 초음파 할 때 편한 자세고요. 이런 체위는 꼭 공부를 해 놓으셔야 돼요. 모르시는 분들은 트렌델렌버그라든지 변형된 트렌델렌버그, 슬룡이 등등의 체위는 꼭 공부하세요. 그래서 배행아이 같은 이런 편안한 자세로 누워서 검사를 진행한다는 거고요. 대부분의 초음파는 금식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시험에
초음파는 대부분 금식이 필요 없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따로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복부 초음파는 금식이 필요 없다. 이렇게 외우고 가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아까 추가적으로 여러분 좀 아셔야 될 사항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이 12주가 굉장히 좋은 기준이 될 수 있는데 12주까지는 이렇게 이게 골반이면 골반 앞부분의 치골이에요. 이 치골 윗부분으로 자궁 저부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부 초음파로 태아를 관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질 초음파로 봐요. 질 초음파로. 여러분 생식기적으로 접근해서 질적으로 초음파를 보기 때문에 방광을 채울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불편하죠. 이쪽으로 초음파기를 넣으면 방광에 물이 차 있으면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소변을 비워오라고 하는 거고요. 질 초음파할 때는 소변을 비워야 한다는 것도 시험에 나왔던 적은 있어요. 그리고 12주가 넘어가서 임신 2기가 되잖아요. 그럼 복광 위로 올라오잖아요. 자궁저부가. 이때부터는 복부 초음파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복부 초음파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 자궁 바로 앞에 방광이 있기 때문에 방광이 비어 있으면 초음파가 투시해서 그 반향에 의해서 여러분이 그 아기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건데 물이 차 있지 않으면 이 영상이 깨끗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소변을 채워줌으로써 영상을 깨끗하게 보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방광 위를 통해서 보는 경우에 소변을 당연히 채워야 하는 거고요. 만약에 방광 위가 아닌 다른 부위에서 접근해서 태아를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굳이 방광을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튼 그 기준은 이 12주가 되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알려드리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 문제는 유도분만 중 태아 심박동수가 분당 60회 이하로 떨어진다면 산모 체위는 이런 문제인데 분당 60회 이하로 떨어진다는 건 지금 태아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태아 질식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빨리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답이 좌측기를 취해준다. 이게 답이었던 거거든요. 왜 좌측기를 취해주냐 하면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좌측기가 잘 나오니까. 여러분 경추부터 척추가 쭉 요추까지 있잖아요. 그리고 천추가 이렇게 있고 그러면 여기 하대정맥은 이렇게 약간 우측에 쏠려 있어요. 복부대정맥은 이렇게 척추의 거의 가운데쯤에 있어요. 요걸 좀 아셔야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태아가 커지면서 복부 쪽으로 올라오면 이 부분을 누를 수 있어요. 동맥은 혈압이 높기 때문에 자궁이 이 부분을 눌러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정맥의 경우에는 압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자궁이 이 부위를 누르게 되면 심장으로 정맥 환류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맥 관리가 잘 안 되면 심장으로 혈액이 많이 안 가서 저혈압이 생길 수 있고 다시 자궁으로 혈액이 잘 안 가기 때문에 태아에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맥 환류를 늘리기 위해서 좌측으로 눕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측으로 눕게 되면 자궁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태는 여전히 여기 하대정맥이 눌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좌측으로 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눌릴 일이 전혀 없잖아요. 그 다음 문제. 정상 분만 후 산모의 회음부 부종과 통증을 감소시키기 위한 간호. 문제가 나오자마자 여러분 좌욕을 생각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 정상 분만 후 회음부 부종이 있는 상태고 통증이 있는 상황이에요. 부종이 있으니까 냉찜질 같은 걸 생각해야죠. 그래서 회음 절개한 부위에 냉찜질 적용. 보통 수술 후 24시간 이내에 부종이나 통증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냉찜질을 적용하고 그 이후에는 이 부위의 혈류량을 늘리면서 빨리 하기 위해 좌욕 그리고 열램프 같은 걸 적용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추가적인 지식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24시간 후부터는 좌욕이나 열램프를 적용하는 게 좋고요. 굉장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횟수가 많아요. 하루 4, 6회 정도 실시하고 실시하는 동안은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되 위험할 수 있으니까 주변을 떠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적용 시간은 보통 15분 내외예요. 그 이상 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이런 시간도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문제로 아동간호학 문제인데 에릭슨 발달 이론의 유아기에 달성해야 하는 발달 과제는 뭐냐? 다 아시겠죠? 자율성이에요. 여러분 시험에 에릭슨의 이론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최소한 영유아부터 학년 전기까지는 발달 과제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영아의 발달 과제는 신뢰예요. 신뢰. 그리고 그게 안 되면 불신을 갖게 되고 유아에는 자율성이죠. 자율성. 그리고 이게 안 되면 수치심을 느낀다고 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 더 학년 전기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년 전기에는 이 시기에는 아이들이 모든 걸 자기 스스로 이끌어서 하려고 그래요. 그걸 주도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도성이 안 되게 되면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고 해요. 최소한 여러분
이 세 단계는 좀 알아두시고, 여러분 시험에 몇 회 전에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가 노인기가 있었어요. 노인기는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면서 자아 통합하는 시기라고 하고요. 이게 안 되면 절망에 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문제로 임신 32주에 태어난 미숙아의 신체적 특징. 이 시험 문제도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이번에 답으로는 피하 지방이 적다는 게 답으로 나왔었는데요. 추가적인 지식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 외 특징으로는 솜털이 많아요. 그래서 만사가가 될수록 솜털이 줄어들면서 나오고, 만사가도 지나서 42주가 지난 과수가의 경우에는 당연히 솜털이 더 적겠죠. 손바닥과 발바닥에 주름이 적어요. 만사가가 되면서 이런 주름이 생겨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고요. 피하 지방이 없기 때문에 피부가 얇아요. 그래서 정맥이 굉장히 잘 관찰된다는 것과, 주스를 다 채우지 못하고 나와서 굴곡근의 힘이 굉장히 약해서 축 늘어져 있어요. 그리고 활발하게 잘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런 게 특징일 수 있고, 이런 자세를 개구리 자세로 여러분 시험에 나왔던 적도 있기 때문에 같이 알아두세요. 그리고 머리 먼저 크고 이 몸 크기가 따라가기 때문에 애들은 만사가보다 이 미숙아의 경우는 몸통 크기에 비해 머리가 더 크다는 것도 큰 특징입니다. 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알아두시고요. 미숙아의 기준은 37주 이전이에요.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사가의 기준이 37주에서 42주 사이가 만사가예요. 이게 지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수가예요. 같이 알아두세요. 그 다음 문제로 고위험 신생아가 장기간 고농도의 산소 치료를 받을 시 위험한 합병증. 이것도 매번 나오는 기출문제예요. 미숙아 망막증이죠. 미숙아는 아직 망막의 혈관들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을 했기 때문에 이 시기에 30에서 50%의 고농도의 산소를 주게 되면 수정체 후부 부분에서 섬유가 증식하면서 실명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미숙아 망막증의 또 다른 이름이 수정체 후부예요. 섬유 증식증입니다. 섬유 증식증, 미숙아 망막증, 수정체 후부 섬유 증식증,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이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그 다음 문제가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올바른 간호는, 이런 문제가 나왔었는데 보습제를 적용한다는 게 답으로 나왔었어요. 그러면 이 아토피가 어떤 질환인지를 좀 살펴보시면 기본적으로 알러지에 기반한 질환이라는 거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소양증이 굉장히 심하죠. 이 소양증의 원인은 피부가 건조해지는 거예요. 요걸 좀 알고 계시고 주의사항을 살펴볼게요. 그래서 순하고 중성 비누를 사용하면 괜찮다고 하는데, 여러분 시험에 알카리 비누나 뭐 이렇게 나오면 다 오답이에요. 헐렁하고 면으로 된 자극이 적은 옷, 굉장히 소양증이 심하기 때문에 자극이 적은 옷을 입히는데 면으로 된 옷이 좋다는 거고요. 항히스타민제를 사용할 수 있어요. 소양증에 항히스타민 사용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피부가 건조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건조하지 않도록 유지해서 보습제가 답이 되는 거고, 소양증을 줄여서 피부를 긁는 것을 예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피부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소양증 간호에 나오는 간호들이 대부분 아토피 피부염에서도 대부분 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소양증 공부도 좀 하실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소양증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면 시원한 환경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좀 알고 계시고, 추가적으로 여러분 시험에 좀 답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칼라민 로션 같은 거 바를 수 있다. 그리고 중조 목욕, 그리고 전분 목욕, 이런 것들도 여러분 시험에 답으로 나왔었죠. 같이 외워두세요. 그 다음으로 노인간호학 문제인데, 치매 환자가 집 밖으로 나가려고 배회하는 경우 어떻게 간호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인데 답으로는 환자가 좋아하는 노래를 함께 부른다가 답으로 나왔었어요. 치매죠, 치매. 치매 환자 간호로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오는 답이, 치매 환자의 지금 생각을 전환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것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전환시키는 거. 그래서 환자가 좋아하는 노래를 부른다든지, 혹은 단순 작업 같은 걸 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이 단순 작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여러분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아무튼 가장 많이 답으로 나오는 부분은 이 환자의 주의를 다른 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쉽게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노인의 영양 섭취에 영향을 주는 신체적 변화로 옳은 것은, 이런 문제였는데,
노인이 되면 당연히 소화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소화 능력이 떨어져서 노인 영양 섭취에 영향을 주겠죠. 이게 답이었던 거고, 그의 특징을 살펴보면 침 분비가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노인은 모든 기능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능이 올라갔다고 하면 다 오답이에요. 침 분비가 감소하고 단맛과 짠맛에 대한 감각도 감소해요. 그래서 보통 신맛을 굉장히 강하게 느끼는 거죠. 이런 맛들이 상대적으로 잘 못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간도 굉장히 세게 하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연화 기능, 위산 분비 다 감소해요. 기능은 다 떨어진다라고 알려드렸잖아요. 위와 장의 이동성 감소, 간과 췌장의 기능 감소 다 감소입니다. 늘어나면 틀린 거예요. 그 다음 문제는 노인에게 수면장애를 유발하는 경우, 어떤 게 수면장애를 유발할까 살펴봤더니 답안지로 잠자기 전 수분 다량 섭취가 나왔었어요. 그러면 밤에 소변이 마려워서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좋은 처치가 아니라는 거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노인의 수면의 특징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간략하게 알려드리면, 우선 노인은 렘 수면이 일정합니다. 변화가 없어요. 대신 비렘 수면이라고 하죠. non-REM, 요게 줄어요. non-REM은 1, 2, 3, 4단계로 나누는데 이렇게 갈수록 깊은 수면입니다. 근데 노인은 이렇게 깊은 수면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깊은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잘 깨시는 거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일어나서도 계속 피로를 호소하는 거예요. 왜? 깊은 잠을 자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가장 잘 나오는 노인 수면의 특징이기 때문에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응급간호 문제로 외상으로 인한 출혈로 혈압 저하와 빈맥이 나타나는 쇼크는 이렇게 나왔는데, 자, 외상으로 인한 출혈이면 출혈량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러면 뭐가 줄겠죠? 네, 혈량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저혈량 쇼크가 답이었고, 여러분 시험에 쇼크는 굉장히 잘 나오는 시험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보면 신경성 쇼크는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오진 않아요. 그래도 한번 알려드리면 교감신경계가 손상되는 거예요. 교감신경계의 기능이 뭐예요? 혈압을 상승시키잖아요. 그리고 맥박수를 늘리고 동공을 확대시키죠. 요런 교감신경계 기능도 꼭 외워두세요. 시험에 잘 나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감신경계가 손상돼서 혈관이 이완되면 혈압이 뚝 떨어지는 쇼크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 알러지성 쇼크는 아나필락식스라고도 해요. 여러분 시험에 항생제를 잘못 주고 온 쇼크가 나왔을 때 이 아나필락식스가 답이 되죠. 알러지성 쇼크 역시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압이 뚝 떨어지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쇼크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고, 그 외에 아나필락식스에서는 기도 부분에서도 점액이 많이 만들어지고 분비물 때문에 호흡기 문제까지 발생하면서 두 가지의 큰 문제가 발생하면서 쇼크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민성 쇼크는 두 가지예요. 심장 질환에 기인한 쇼크, 그래서 협심증과 심근경색 등의 심장 문제에 기인한 쇼크를 얘기하고요. 또 어떤 책에서는 이게 심정이라고 해서 감정적인 문제로 또 쇼크가 온다고 해요. 어떤 충격을 받았을 때도 쇼크가 온다고 해서 시민성 쇼크는, 시민성이란 단어는 심장에 기인할 수도 있고 마음, 감정에 기인할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한자가 어떤 용어가 되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혈량 쇼크에서 여러분 시험에 화상 때문에 오기도 해요. 화상 때문에 오는 쇼크는 굉장히 높은 온도, 즉 고열에 의해서 출혈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분과 전해질이 날아가 버려요. 그러므로 저혈량성 쇼크가 올 수 있습니다. 이 수분과 전해질 시험에 나왔었기 때문에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 문제인 자동심작 충격기로 심장 충격을 실시한 후 즉시 해야 할 행동, 당연히 가슴 압박이죠. 여러분 이걸 이해하시려면 CPR의 순서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CPR 순서를 살펴보시면 우선 환자가 쓰러져 있으면 반응을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서 어깨나 이런 데를 두드리면서 의식이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바로 주변 사람에게 119를 신고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 호흡 확인을 합니다. 10초간. 그리고 호흡이 없으면 가슴 압박을 시행해요. 30회 시행하고, 그 다음 인공호흡 2회 시행해야 되는데, 인공호흡을 시행하려면 기도가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전에 기도 유지가 들어가겠죠, 사이에. 그 다음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이죠. 인공호흡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30대 2 비율로. 근데 둘 다 의료인인 경우에는
의료인인 경우에는 15대 2로 시행합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시험에 AED도 나올 수 있죠. 심장 자동 충격기라고 해서 여러분 시험에 좀 나올 수 있어요. CPR을 계속 하는 와중에 AED가 도착하면 이 AED를 키면 다 설명이 나오거든요. 그 설명에 따라 여러분이 잘 따라서 시행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좀 나올 수 있는 게 심장 위치가 여기면 AED는 어디다 부착하느냐 하면 약간 오른쪽, 이 흉골이 여기 있으면 약간 오른쪽에 요 패치를 하나 붙이고 옆구리 쪽으로 여러분 중앙외곽선, 그러니까 옆구리의 가운데쯤을 따라서 여기에 또 다른 패드를 붙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시험에 나오죠, 위치가. 요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착하고 심장 리듬 분석을 누르면 심장 충격이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필요 없으면 없다고 얘기합니다. 없으면 계속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하면 되고요. 필요하면 이 전기 충격을 줘야 되기 때문에 충격을 가할 때 대상자 옆에 아무도 없도록 해야 돼요. 좀 떨어져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도 다 시험에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공부해 두세요. 그 다음 문제로 다리가 개방골절되어 출혈이 동반된 환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응급처치. 답으로는 골절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올린다요. 출혈이 있으니까 출혈이 일어나지 않도록 골절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주는 거죠. 그 외에 응급처치 방법을 보면 출혈이 있기 때문에 지혈을 시켜야 되는데 개방골절이 됐기 때문에 이 뼈가 피부를 뚫고 나왔어요. 감염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지저분한 면직류 같은 걸로 여기에 갖다 대게 되면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멸균 붕대라든지 최대한 깨끗한 것으로 상처를 감싸서 지혈해야 되는 거고요. 주변 단단한 물건으로 부목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오는 또 다른 게 골절되었을 때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요. 꼭 부목을 적용시키고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출혈량을 사정하고 얼마나 많은 출혈이 있었는지 응급실로 이동해서 설명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응급실로 가는 게 가장 중요한 응급처치예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